강재현입니다. 네, 올해 귀한 자리에서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한국미학회에 감사드리며 저는 특별히 준비한 PPT 자료가 없고요. 그 텍스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에 잠깐씩 뛰어넘기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베냐민의 후기 지각론을 혁명의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통해 베냐민 지각론의 실천 철학적인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베냐민은 후기 저술들에서 대도시 산업사회가 초래한 지각 양식의 변화에 대해 깊이 천착했다. 그 성과물 중 하나인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에서 그는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역사적 조건들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초역사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조건에 따라 구성되고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베냐민은 그 역사적 조건을 꽤 폭넓게 설정하는데 예컨대 기술복제에서 다뤄진 사진과 영화 등의 새로운 기술 매체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더해 수많은 차와 군중이 뒤엉키는 대도시의 삶, 그리고 전쟁이나 혁명 등과 같은 정치적 격동 또한 그러한 조건에 포함된다. 즉 그는 인간의 삶을 둘러싼 기술적,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인간이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이 변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베냐민은 현대사회의 지각 양식을 어떻게 보았을까? 기술복제에서 그러한 지각은 정신분산이라는 개념으로 지각된다. 정신분산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지각 방식으로서 대상을 단속적, 파편적, 전방위적으로 수용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분산적인 지각은 차량과 군중, 그리고 수많은 광고 이미지로 혼잡한 대도시와 모바일 디지털 미디어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런데 기술복제 전후에 쓰인 글을 보면 그는 현대 지각의 특징을 정신분산보다 체험으로 표현한다. 체험은 정신분산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를 베냐민은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대하여서 유의미하게 다룬다. 여기서 그는 체험의 대립 개념으로 경험을 제시한다. 이 경험은 일반적인 경험보다 더 좁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대도시가 등장하기 이전에 농어촌 사회에서 지배적이던 지각 양식으로 체험과 달리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주목할 점은 이 경험은 일종의 역사적 지각으로서 기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체험은 비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지각에 국한되지만 경험은 타인과 공유하며 오랜 세월에 걸쳐 전승되고 축적되어 온 모종의 윤리성과 교육성을 지녔던 공동체적 지각이다. 베냐민의 글에서 체험과 경험의 대립구도는 경험과 빈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암시된다. 여기서 체험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그는 세계대전의 발발과 매체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에서는 경험의 가치가 떨어져 인류의 경험 전체가 빈곤해졌다고 진단한다. 베냐민은 현대사회에서 경험의 가치 하락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는 경험이 빈곤해진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경험의 가능성을 적극 찾아 나서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그의 작업은 주로 19세기 문학가들을 탐구하며 진행된다. 그는 특히 보들레르에게 주목하여 그에게서 어떤 경험의 무게가 부여된 체험을 발견한다. 이렇듯 베냐민의 후기 사회에서 지각론은 체험에서 어떤 경험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현대사회의 파편적이고 개인적인 지각들에서 과거의 묵직한 공동체적 경험을 길어 올리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지각론은 1933년 나치의 탄압을 피해 독일을 떠나 유럽 곳곳으로 망명하던 베냐민의 정치적 기획에서 핵심 위치를 점한다. 그의 정치론에 집약된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그는 다소 의아한 주장을 한다. 이 글에서 그는 정치의 중심에 역사를 배치하고 혁명가들은 억압된 과거를 위한 투쟁에서 혁명적 기회의 신호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은 그의 글 곳곳에서 위험의 순간의 역사적 주체에게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과거 이미지를 붙드는 일이나 과거와의 유일무이한 경험을 제시해야 한다는 등의 여러 표현으로 변주된다. 도대체 나치를 피해 망명 중인 그는 왜 혁명을 과거의 특정 이미지를 지각하는 맥락에서 규정했을까? 오히려 나치를 피해 망명 중인 유대인들을 모아 단결과 투쟁을 외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기묘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베냐민은 그러지 않았다. 파리에 머물던 그는 프랑스까지 침공한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피신하려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순간까지도 역사 철학과 같은 글의 원고를 들고 수정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 글은 그 이유를 그의 독특한 정치, 특히 혁명에 대한 관점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 배경에서 그의 혁명과 지각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그가 말하는 혁명은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결부된 지각의 차원에 있음을 논증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혁명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혁명은 기존의 체제를 타파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체제를 세우기 위한 집단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저항과 진압의 폭력이 혁명이라는 이미지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치 철학자 아렌트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의 아래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정치 철학자 아렌트도 혁명론에서 혁명의 목적을 자유의 확립이라 단언한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그 목적은 뭐 어떤 해방이라든가 전복, 기존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 혁명의 목적은 원래 그 아주 오랫동안 자유로 규정되어 왔었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아렌트는 혁명을 자유의 관점에서 적극 분석한다. 특히 혁명론에서 주목할 점은 리버티와 프리덤의 엄격한 구별이다. 이 두 단어는 우리말로 구별 없이 자유라 번역되지만 아렌트는 사적 자유인 리버티와 공적 자유인 프리덤을 구별한다. 전자는 부당한 권위나 압제로부터의 해방에 국한되며 소극적 자유이지만 후자는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정치적이고 공동체적인 자유로 규정된다. 즉 리버티는 내가 타자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자유이다. 그러나 프리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자유이며 따라서 이를 가능케 할 공적 공간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아렌트가 혁명의 목적을 자유라 말할 때 그 자유는 바로 이 공적 자유이다. 그는 해방이 자유의 조건이 될 수도 있지만 결코 자동으로 자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한다. 즉 봉기나 반란의 목적인 해방은 자유를 목적으로 하는 혁명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아렌트가 이처럼 두 자유 개념을 엄격히 구분하고 혁명의 목적을 해방이 아니라 자유라 주장하는 이유는 혁명이 기존 체제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공적 자유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아렌트가 보기에 프랑스 혁명은 해방은 이루었지만 자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혁명은 실패했다. 주지하듯이 프랑스 혁명은 왕정을 무너뜨리고 로베스피에르를 지도자로 세워 공화정까지 수립했지만 공포정치라는 또 다른 전체주의 등장을 막지 못하고 결국 왕정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자유의 본질은 공적 영역에 들어가고 공적 일에 참여하는 것에 있으며 이 자유는 새로운 정부 형태와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수립하는 해방 이후의 두 번째이자 결정적 단계를 요구한다. 이런 생각에서 그는 혁명론에서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비교하며 미국 혁명만이 그러한 자유를 일부 성취했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미국 혁명은 시민들의 공적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지속 가능케 하는 헌법에 국가를 정초했고 이런 의미에서 그 혁명은 새로운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그러한 자유 이념과 새로운 시작의 경험이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이 근대 혁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새로움과 다양한 시민들의 공적 참여에 대한 강조는 혁명의 목적으로서 자유의 핵심이다. 다른 한편 혁명으로 번역되는 레볼루션의 전복이나 자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충전되었다. 원래 레볼루션은 반복적인 회전이라는 낱말로 이루어져 있다. 그 뿌리는 라틴어 레볼루티오로서 이는 자연의 순환을 의미하는 비정치적인 용어였다. 개념사를 연구한 코젤렉에 따르면 그것은 고대와 중세의 주로 연도와 천체의 규칙적인 순환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때로는 영혼의 윤회나 부활 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다 약 16세기부터 정치적 격동에 따른 국가 정체의 변화 혹은 복고를 자연의 순환에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 혁명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전복, 자유, 새로움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초기 혁명의 의미는 복고와 순환이었다가 18세기입니다. 18세기 말에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를 얻게 된다. 아렌트도 이러한 혁명의 본래 의미를 언급하며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을 기점으로 혁명가들은 복고란 불가능하기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야 한다 생각했고 이때 혁명이 새로움이라는 새 의미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혁명의 순환이나 복고라는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혁명,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의 혁명이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그것은 순환 속에서 새로움을 찾으려 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미국의 혁명가들은 고대 로마의 신인 베르길리우스의 시구 중 일부인 위대한 시대들의 질서를 새로운 시대들의 질서로 바꾸었고 이를 미국의 독립정신으로 여겨 달러에도 새겨넣었다. 베르길리우스는 로마를 새로 건국하는 것을 주기적이고 신화적인 순환에 빗대어 말했지만 미국 혁명가들은 새로운 로마를 건국하려 했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미국 혁명가들의 선택을 복고와 연속성의 단절로 규정하며 그들이 시작은 원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리라 추측한다. 즉 아렌트가 보기에 미국 혁명가들은 새로운 시작의 정당성을 과거가 아닌 그들 자신에게서 도출한 것이다. 이처럼 아렌트는 혁명론에서 혁명의 의미가 순환과 복고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고 그 둘 사이의 단절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 혁명가들은 여전히 로마를 인용하지 않았던가?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혁명 또한 복고와 순환을 품고 있었다. 다만 그것은 과거를 현재에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과거를 전유하려는 시도에서였다.
요컨대 순환 속에 새로움을 기충전하는 것, 혹은 새로움을 과거에서 발굴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과제였다 볼 수 있다. 베냐민도 이런 의미에서 혁명을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말을 밑에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냐민의 후기 지각론은 기업과 긴밀히 연결된다. 서론에서 약술했듯이 그는 현대사회의 주된 지각 양식을 체험으로 규정하고 체험에서 경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이 작업은 이야기꾼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경험은 이야기의 원천으로 규정된다. 그것은 어렸을 때 조부모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와 유사하다. 호메로스의 시대 이전부터 그러한 이야기는 삶의 경험에 담겨져 있었고 후대에 교육적 기능을 해왔다. 베냐민에 따르면 이야기꾼의 원조 부류는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농부, 그리고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장사하는 상인이다. 이야기의 주된 특징은 그 매체가 문자가 아니라 음성이라는 점이다. 즉 이야기는 쓰이지 않고 구전된다. 따라서 이야기의 토대는 기억이다. 이야기는 기억에 각인되고 기억에서 길어 올려진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한 경험은 기억의 차원에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체험은 경험의 가치가 하락한 근대사회의 지각 양식으로서 공동체 및 전통과의 단절의 특징이다. 베냐민은 체험이 급부상한 이후로 대도시의 삶, 신문이라는 비인격적 정보 매체로 타인 혹은 사건과 연결, 세계대전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을 언급한다. 이야기꾼에는 구격하기 까다로운 세 가지 유형의 기억이 등장한다. 첫 번째로 상기, 두 번째로 기억, 세 번째로 회상이 그것이다. 베냐민은 이 단어들을 엄밀한 개념으로 일관되게 사용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사용에 있어서 일종의 경향성을 보인다. 먼저 상기는 기억보다 더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기억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저수지와 같이 수많은 이들의 경험이 담긴 일종의 문화적 보고이다. 가령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시골에는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기억이 있지 않은가? 이야기는 바로 그 상기와 관계한다. 베냐민에 따르면 상기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서사적 능력이다. 상기는 이야기의 뮤즈로서 이야기꾼이 새로운 이야기를 길어 올리는 원천이다. 예컨대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시작하며 뮤즈를 부르는 행위가 곧 상기이다. 그리고 기억은 사건을 대대손손 전달하는 전통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서 모든 역사들이 서로 모여 마지막에 가서 이루는 그물망을 만들어낸다. 이 기억은 일반적인 의미의 기억, 즉 마음에 어떤 내용을 저장하고 생각해내는 능력이며 좁게는 개인과 특정 사건에 머무는 기억이고 넓게는 기억 일반을 지칭한다. 일상에서 상기와 기억은 자주 사용되지만 회상은 사용되지 않는 독특한 기억이다. 회상은 상기와 같이 생각의 어원인 게덴크에 접두사 아인이 더해져 어떤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아인게덴크의 명사형이다. 단어 구조로만 보면 회상은 상기와 기억의 중간에 있다. 즉 좁은 의미에서 상기가 집단의 차원, 기억이 개인의 차원에 있다면 회상은 그 둘의 교집합에 있다. 실제로 베냐민은 이야기꾼에서 회상을 개인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공동체적 경험을 불러내는 능력을 언급한다. 이 회상은 이야기꾼에서 19세기 러시아 문학가 레스코프가 대표하는 특정 소설의 뮤즈로 소개된다. 베냐민의 설명을 요약하면 레스코프는 초월적 고향이 상실된 시대의 문학 형식인 소설에서 과거의 이야기에서나 볼 수 있는 경험을 담아냈다. 즉 회상은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에 이야기를 가능케 하는 능력인 것이다. 베냐민이 회상에 대한 분석을 한층 정교화하는 것은 3년 뒤에 쓴 보들레르 모티프에서다. 경험과 상기가 앞서 이야기꾼에서와 이야기와 연결되었다면 보들레르 모티프에서는 서정시와 연결된다. 보들레르가 악의 꽃을 출판하던 당시의 파리는 오스만의 파리 개조 사업으로 급격한 대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산업사회와 기차 등의 교통 발달로 농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대도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었다. 베냐민은 보들레르 모티프를 시작하며 보들레르는 서정시를 읽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시를 썼다고 말한다. 그 독자들은 감각적 향락을 선호하고 의지력과 집중력이 부족한 이들이다. 이러한 경험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 독자들을 위한 서정시를 보들레르는 어떻게 썼다는 것일까? 베냐민은 보들레르의 시 창작은 어떤 과제를 부여받았다고 보면서 그 과제를 체험으로부터의 해방과 결부한다. 그러나 이 해방은 단순한 체험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체험을 전략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가깝다. 베냐민은 보들레르 모티프에서 지각에 체험의 성격이 부여되는 메커니즘을 프로이트를 경유하며 설명한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 혹은 사건이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 충격은 깨어있는 의식에 의해 방해되어 그 충격을 유발한 사건에 명확한 의미의 체험 성격을 부여한다. 현대사회는 충격들이 난무한다. 이 충격은 대도시를 가득 메운 인파, 차량, 광고, 정보 등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자극이며
오늘날 대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우리는 이미 그러한 충격을 체험으로 지각한다. 문제는 이러한 체험으로 수용되는 사건은 곧장 의식적인 기억부에 동화되어 시적 경험을 위해서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는 보들레르 모티프에서 이야기꾼에서의 상기와 기억의 구도를 유지하면서 상기를 경험, 기억을 체험에 더욱 긴밀히 연결한다. 그리고 이 구도를 프로이트를 경유하며 상기와 경험을 무의식의 차원, 기억과 체험을 의식의 차원에 올린다. 그러면서 베냐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며 답한다. 충격 체험이 규범이 되어버린 경험 속에서 어떻게 서정적 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그러한 시에는 고도의 의식성이 기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체험에서 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경험이 가능할까? 베냐민은 보들레르가 시작할 때 고도의 의식으로 어떤 전략을 세움으로써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 그 전략의 핵심은 충격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 베냐민에 따르면 보들레르는 충격이 어디서 오든지 간에 그것을 자신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인격으로 받아 넘기는 것을 자기 일로 삼았다. 베냐민은 이 문장에서 프로이트가 충격 방어에 주로 사용하는 막다라는 표현 대신에 받아 넘기다를 사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기본적으로 두 단어 모두 어떤 공격을 막는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방어하다로 번역 가능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의미가 갈린다. 전자는 공격을 막아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두지만 후자는 공격을 받으며 다른 방향으로 쳐낸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것은 가령 펜싱에서 상대의 찌르기 공격을 가볍게 받아 돌려 쳐내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를 살린다면 보들레르는 충격을 하나의 체험으로 만들면서도 그 에너지를 무화시키지 않고 다른 층으로 전유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베냐민은 보들레르가 충격을 대하며 글을 쓰는 자세를 하나의 전투에 빗대어 설명하는데 이는 보들레르가 직접 사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보들레르는 충격을 어디로 돌렸을까? 베냐민은 보들레르가 대도시 충격의 파편으로 사라져가는 경험적 성자를 구성했다고 본다. 마치 펜싱 검객과 같이 파리라는 대도시의 지각적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낸 보들레르는 시로서 어떤 성자를 만들었다. 베냐민은 보들레르가 검객으로서 가하는 찌름은 대도시의 군중을 뚫고 길을 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구성하는 비밀스러운 성자는 시인이 황량한 거리에서 시적 전리품을 얻기 위해 싸우는 말들과 파편들, 시고의 첫 구조들로 이루어진 유령 군중이라고 말한다.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된 이 글은 보들레르의 시적 전략을 상징적으로 그려낸다. 보들레르의 시의 무대는 대도시 파리이고 그 상징은 거리를 메우는 군중이다. 보들레르는 이 대도시와 군중을 상기 속에 깊이 침잠시키며 그의 시에 숨은 형상으로 현시되게 한다. 그는 그 군중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시 이면에 움직이는 베일처럼 혹은 범선의 항해가 의지하는 바람처럼 침잠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인 시는 성자의 별들처럼 단어들로 어떤 경험을 그려냈다. 보들레르에게 회상은 대도시의 충격 체험들이 오랜 과거와 중첩되며 성자로 구성된다. 이것이 베냐민이 보들레르에게서 본 회상이다. 그렇게 구성된 성자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이 낯선 방식으로 와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응에서 정점을 이루는데 베냐민에 따르면 상응은 회상의 자료들이다. 그것은 역사적 자료가 아니라 전사적 자료들이다. 상응은 보들레르의 시 제목이기도 하다. 이 시에서 그는 제2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한 어떤 경험을 공감각적으로 공명하는 파편적인 감각들로 그려낸다. 결국 그 경험은 시에서 미로써 자신을 드러낸다. 이 상응에서는 개인과 공동체, 인간과 자연, 현재와 과거가 신비적으로 응답한다. 회상은 태고적 경험을 현대사회의 체험들로 성자를 구성함으로써 만들어낸다. 이 특징은 베냐민의 다음의 말에 압축된다. 보들레르의 시는 항상 반복적인 것 속에서 새로운 것 속에서 항상 반복되는 것을 그려낸다. 두 문장 뜨겠습니다. 이러한 지각을 보들레르에게서는 보들레르는 예술 창작에 사용했다면 베냐민은 정치적 실천으로 전유한다. 베냐민의 정치적 실천의 중심엔 파사주 작업이라는 미안의 역작이 있다. 그는 꿈을 다룬 파사주의 K장에서 자신의 작업은 깨어남의 기법에 대한 시도이며 회상의 변증법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파악하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그가 약 13년간 몰두했던 파사주 전체는 바로 그러한 시도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즉, 파사주 전체는 어떤 꿈에서 깨어나는 기록이며 회상을 변증법적이고 코페르니쿠스적으로 전하는 결과이다. 이 시도는 한마디로 역사를 대하는 관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인용문 뜨겠습니다. 파사주의 방법론이 응축된 이 글에서 베냐민은 칸트가 인식론에서 이룬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역사관에 적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주제하듯이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기존의 대상 중심의 인식론을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이를 코페르니쿠스의 업적에 비교한 바 있다. 베냐민은 주체가 대상을 구성하려는 그러한 인식론적 전환을 역사적 지각의 영역에 정형하여 과거 중심의 역사를 현재 중심의 역사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다. 즉 현재가 과거로 침잠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현재로 침투하게 하려는 것이다. 베냐민이 역사 철학에서 밝혔듯이 이는 역사를 구성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음에 문단은 그 베냐민이 말한 그 회상이 사실은 그 이전에 에른스트 블로우가 이미 모호하지만 사용했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그 문단의 마지막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블로우의 회상은 개인의 내면성과 형이상학적 차원에 머물렀지만 베냐민은 회상을 정치적이고 집단적인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올린다. 그 중심에는 깨어남이 있다. 베냐민에게 깨어남은 회상의 중추이자 구체적 동력이다. 앞서 인용했듯이 베냐민은 자신의 작업을 회상의 변증법적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파악하라는 시도라 말하며 그것은 정치를 역사 위에 놓는 것이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기업과 깨어남은 극히 밀접하게 관련되며 깨어남은 회상의 변증법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 즉 회상의 전환이 깨어남이다. 이러한 깨어남은 베냐민의 회상 개념에 고유한 독자성을 부여한다. 앞서 분석한 보들레르의 예술적 회상은 현대사회의 체험들로 과거의 경험적인 것을 구성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베냐민의 정치적 회상은 그 관계를 역전시켜 과거의 경험 자체가 꿈으로써 현재로 침투하게 한다. 즉 역사학의 새로운 변증법적 방법은 우리가 있었던 것이라 부르는 꿈이 실제로 관계하는 깨어있는 세계로서 현재를 경험하는 기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깨어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잠에서 깨무로 이행하는 바로 그 전환의 순간, 다시 말해 현실의 꿈과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새롭게 지각하는 순간을 의미한다. 이 깨어남의 순간에는 성자를 지각하게 된다. 이는 파사주에서는 깨어남의 성자를 발견하는 것이라 표현되고 역사 철학에서는 자신의 시대가 과거의 특정한 시기와 함께 들어선 성자를 포착하는 것이라 표현된다. 이 문장들은 모두 과거와 현재 사이의 어떤 경험을 성자로 표현한다. 베냐민은 이 성자를 이미지라 부르고 이를 지각하는 방식으로 정지 상태의 변증법을 강조한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의 성자를 이루게 하는 것, 즉 깨어남은 정지 상태의 변증법이다. 이를 통해 지각되는 것은 변증법적 이미지이다. 이 생각의 배경엔 기존의 실증주의 사관이나 진보주의 사관에 대한 그의 비판이 있다. 베냐민은 역사 철학에서 그 두 역사관을 강하게 비판한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혁명론의 일부였던 진보주의 사관을 토대로 한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이 결과적으로 나치의 등장을 막지 못했기에 베냐민은 진보주의 사관을 강하게 비판한다. 베냐민의 다음 문장은 유명하다. 마르크스는 혁명이 세계사의 기관차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쩌면 혁명은 세계사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인류가 비상 브레이크를 잡는 것일지도 모른다. 진보의 역사는 과거를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인과관계의 틀 속에 묶어둔다. 여기서 과거는 인과적 논리에 소진되어 종결되고 만다. 이때 과거는 정보로 환원된다. 과거를 인과적 논리에 종속시키는 주체는 역사의 승리자이다. 따라서 민중들에게 있었던 것들은 역사가 될 수 없고 과거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베냐민은 문화의 기록 자체가 야만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기록된 역사에서 벗어나 결을 거슬러 역사를 솔질하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즉 그는 승리자의 역사에 포섭되지 않은 역사, 마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꿈처럼 잠재된 역사, 따라서 현재의 관계 속에서 깨어남으로 구성되는 역사의 변증법적 이미지를 지각하려는 것이다. 이 구성은 과거에 의식되지 않던 것을 지금 의식하는 것이고 인간 논리에 따른 구성이 아니기에 비약적이다. 베냐민에게 과거의 꿈은 깨어난 자만이 지각할 수 있다. 깨어난 자는 있었던 세대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은밀한 약속이 있음을 아는 자, 우리가 이 지상에 기다려졌던 사람들임을 아는 자이다. 따라서 베냐민이 말하는 역사의 성자는 과거와 현재가 만나 구성하는 것이지만 현재로 침투하는 과거의 이미지를 포착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깨어난 자만이 역사의 기관차를 멈추고 현재로 말을 건네는 과거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꿈으로서의 과거는 바로 그 시선에만 응답한다. 정지에 대한 그의 강조에는 역사의 정지뿐만 아니라 생각의 정지 또한 포함된다. 그에 따르면 사회에는 생각들의 운동뿐만 아니라 생각들의 정지도 포함되며 사회가 긴장으로 가득 찬 성자 속에서 갑자기 정지하는 순간 사회는 그 성자에 일종의 충격을 가하고 이 충격을 통해 성자는 모나드로 결정화된다. 역사 철학에서 가장 난해한 이 글은 회상의 방법인 깨어남에 대한 그의 생각을 압축한다. 진보주의 역사관이나 실증주의 역사관은 모두 과거라는 대상을 이성적 논리에 따라 포섭하고 종결시킨다. 그것은 역사관의 문제 이전의 사유방식의 문제이다.
근대의 이성주의 철학은 모든 사회를 이성의 논리에 종속시키고 보편적 개념으로 포섭되지 않는 특수한 감각들을 배제했다. 개념적 보편자는 현실에서 승리자로, 개념적 인식으로 통일되지 않는 감각들은 현실에서 배제된 이들로 이루어진다. 진보주의 역사가 야만의 기록이라는 주장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 비롯된다. 이성주의적 사회에서 벗어난 자에게만 과거는 그것을 구원으로서 지시하는 어떤 은밀한 지침을 지니고 있음이 비로소 지각될 수 있다. 베냐민은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는 과거에 복원할 수 없는 이미지이며 매 현재가 자신의 그 이미지 안에 의도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 현재와 더불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이미지라 말한다. 진보적이고 인과적인 사회에서 벗어난 현재가 자신이 과거로부터 의도되었던 것임을 깨달을 때 바로 그때 그 과거로 진정한 이미지를 지각할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 깨어남의 회상은 과거로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정보로 환원되어 소진되었던 과거를 공동체적 경험이 담긴 이야기로 전환한다. 이로써 깨어남의 회상은 과거와 현재를 변증법적으로 순환시킨다. 베냐민은 바로 저 과거의 진정한 이미지를 잡는 것을 혁명적 지각이라 여겼을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 이미지는 어떻게 현재를 변화시킬 혁명적 에너지를 지닐 수 있는가? 베냐민에게 과거의 이미지를 지각함이 곧 혁명적 실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그 이미지가 품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공동체적 자유 이미지라 말할 수 있다. 베냐민은 파사주의 서론격으로 쓴 19세기의 수도 파리에서 그 이미지를 소망 이미지라 부른다. 이 소망 이미지에는 새로운 생산수단의 형식에 투영된 집단적 의식과 관련된다. 산업혁명 시기에 새롭게 발명된 수많은 발명품은 여러모로 미숙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의 오래된 유토피아적인 소망을 충전함을 바라보았다. 가령 초기의 여러 기관차 모델 중에는 동력 전달의 매체를 바퀴가 아니라 말의 뒷다리를 사용한 것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미숙한 발명품에도 더 먼 거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투영했다. 베냐민은 소망 이미지에는 새 것과 옛 것이 상호 침투해 있다고 말하며 그 옛 것을 어떤 경험으로 규정한다. 인용을 뜨겠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계급 없는 사회, 그 공동체적 자유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근원에 있으면서도 미래를 향한 유토피아이다. 그 공동체적 자유에 대한 기억은 역사 밖, 시간 밖에 있다. 그 자유는 결코 성취된 적이 없고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인류의 가장 오랜 꿈인 유토피아이다. 베냐민은 그 이미지가 현대사회가 막 형성되던 19세기 문화적 산물들에 깊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기록되지 않고 의식된 적이 없는 파시즘과 같은 야만적 정치나 이성 중심의 사회 체계에 의해 부단히 억압된 이미지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야만의 시기를 겪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베냐민은 생의 마지막 시기, 그 위기의 지금에서 바로 그 자유의 이미지를 지각하고자 했다. 그 이미지는 역사의 진보를 파열하고 과거와 현재를 변증법적으로 순환시킬 가능성이자 야만의 역사를 중단하고 새로움을 열 맹아이다. 베냐민은 그 이미지를 지각하는 것을 혁명이라 여겼다. 이런 배경에서 필생 역자 파사주는 19세기 문화적 산물들에서 그 흔적을 찾으려는 그의 분투이자 혁명적 실천이다. 예,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